저를 잘 따르던 동생이었는데 정신과를 하면서부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 정신과사가 안 됐으면 안 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두분 모시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가 작은 박수 먼저.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과 의사 양재웅이고요. W진병원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친밀한 편이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뭐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제간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부럽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둘이도 친하고요. 모임도 같이 하는 게 꽤나 있고. 예. 어떻게 두 분 다 이 길을 똑같이 걷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정신과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고민 상담 많이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나한테 잘 맞거나 재미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대를 갈 때도 정신과를 염두에 두고 의대를 갔었고요. 그래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트레이닝을 받았고 정신과 의사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서 동생이 의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전공을 정할 때 뭐 저는 정신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많이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사람 분류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혈액형 인간학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재밌게 봤었고 혈액형 맞추고 막 이런 거 재밌어하고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재미로 하는 것들도 되게 좋아했고 그게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이를 먹고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불안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을 빨리 파악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고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셋이 살았는데 어머님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네가 참 얘기를 잘 들어준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도 좀 제 진로를 선택하는데 나쁘지 않은가 보다 뭐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의대를 이제 갔는데 의대가 이제 다 외우는 학문이거든요. 저는 암기력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의대에 갔는데 지진아인 거예요, 지진아. 그래서 여기는 잘못 온 곳이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정신과는 서사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고 서사가 있고 제가 워낙 그 사람 분류하고 이런 걸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수술은 이렇게 정해진 어떤 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숙련자가 되는 거죠. 기술자가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한 정신과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좀 자유로웠어요. 사람 바이 사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딱 정답이란 건 없을 수도 있겠다 여기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형이 환자들이랑 인터뷰하는 우연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장점이 되게 많고요. 주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 말이 잘 통하는 부분 그리고 얘는 이해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아서 좋은 점도 많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되게 저를 잘 따르던 동생이었는데 정신과를 하면서부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정신과사가 안 됐으면 안 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됐기 때문에 형을 이해하고 저희가 이제 같은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황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뭐 해석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비슷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하고는 완전히 터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같은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 스타일도 되게 다르고 제가 양정 원장보다는 좀 더 많이 강박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딱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예를 들면 옛날에 공부할 때도 수학을 제일 좋아했던 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모호한 걸 되게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치료 방향 설정 뭐 등등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잘 못 들어줘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공감과 지지를 원하셔서 오셨으면은 제 동생한테 가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형한테 상처받고 오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속도의 차이인 것 같고 방향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려고 애를 쓰는 편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또 상당히 지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제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기다려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저도 빨리빨리 직면을 시킬 때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한 거를 더 좋아하는 건 형이 뭐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최대한 열어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열어두려고 하는 것 같고 빨리빨리 단정 짓는 거를 조금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자유로운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와 믿음이 있는 거겠죠. 저도 좀 느리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 상대할 때나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MBTI도 그런 분류의 하나로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혈액형보다 훨씬 과학적이죠, 사실. 근데 네 가지로 인간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위험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의학적인 근거도 없고. 근데 MBTI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약간 날림으로 하는 검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융이라고 하는 프로이드 제자로부터 만들어진 정식적인 어떤 접근법이긴 하죠. 그리고 저는 젊은 사람들이 너 뭐야 MBTI 막 이런 것들이 인간을 막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혈액형 네 가지 할 때는 O형이 제일 좋은 혈액형이고 B형 지랄 났고 A형 미쳤고 약간 이런. 근데 요즘에는 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T발 뭐 C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 이거 T인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T도 괜찮아. I도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괜찮다라는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큰 흐름 자체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MBTI나 사실 혈액형이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낙인 효과거든요. 평생 A형인 줄 알고 소심하게 살던 애가 헌혈하다 B형으로 밝혀진 순간부터 지멋대로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 MBTI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I야라고 아는 순간부터 나는 I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들,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 좀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것들에 더 매달리는 이유가 일단 자아 정체성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아라는 게 다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혼란에서 그래도 좀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더 몰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기도 하고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또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가을에 좀 유독 우울증 환자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우울증 중에서요. 시즈널 베리에이션이라고 이제 계절 변이라고 그래가지고 11, 12월에서 1, 2월까지 그때 이제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것에 대한 원인은 일조량 감소 뭐 요거를 이제 가장 최우선으로 치는 것 같고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2분 정도 봤던 것 같고요. 근데 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있어요. 스스로. 네, 저도 약간 계절 가을 들어오고 추위 많이 타서 그런가? 해가 없고 이러면 우리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겨울에 거의 겨울잠 자듯이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동부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한 2월까지 계속 눈이 오거든요. 거기는 윈터 블루라는 말을 써요, 실제. 해가 잘 안 들어오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조량하고 이제 우울감하고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분하고는.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하루에도 33, 4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거든요. 자살 시도자는 그거에 한 100배, 1000배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예전에 우울증에 대한 어떤 대국민 홍보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감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쉽게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치부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자살이죠.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자꾸 뭐 극단적 선택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게 더 위험해 보여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살이죠, 그냥. 자살 시도고 자살 사고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서로가 나 위험해 죽고 싶어라는 얘기를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치료할 수 있잖아요. 우울증하고 별개인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자살이라는 거는. 자살로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 맞고 유병률도 10%나 되고요. 여성은
그 호르몬 영향 때문에 남성보다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쉽게 걸릴 수 있는 굉장히 흔한 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제대로 빨리 치료를 받아야 완치도 되고 재발도 막을 수 있고 위험한 상황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음 그러면 가슴을 잡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뇌 안에 있는 거고 우울증은 뇌가 일시적으로 고장난 뇌의 질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우울증이다 혹은 우울증으로 힘들다 우울하다라고 호소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손잡고 병원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약 잘 먹는지 챙겨주는 것 정도. 대신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의지를 가져라, 뭐 심지를 굳혀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을 다 관장하는 뇌가 고장났는데 무슨 마음을 굳게 먹겠어요? 약 먹고 치료를 해야 좋아지는 병이거든요. 또 하나가 많이 하는 얘기가 네가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이러지 나가서 햇빛 쬐라, 운동해라, 산책해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울증의 기본 증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의욕증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무 의욕도 없는 상태인데 우울증 환자한테 나가서 산책해라는 얘기는 어제 다리 부러져서 수술한 친구한테 너 다리 붙으려면 재활치료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나가서 뛰어 걸어 하는 시키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는 거. 그런 말만 안 하시면 그게 가족이나 친구가 우울증을 걸려서 힘들어할 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계속 우울증이 많아지는 이유가 도파민의 결핍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술, 마약, 도박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SNS라든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뇌에게 순간적으로 도파민을 쫙쫙 뿜어낼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낀 뇌는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올 때 굉장히 우울해져요. 요즘 사는 시대가 자극의 홍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뇌 세팅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울감이 내가 점점 생기고 있다든지 내 혹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병원 가서 약 먹이는 걸 기본적으로 하시되 그러니까 술 먹는 거 아니면 뭐 게임하는 거 아니면 인터넷 쇼핑하는 거 SNS 계속 들여다보고 유튜브 계속 돌려보고 이런 행위 자체를 일단 멈추게 해야 돼요.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멈추면 다시 별거 아닌 거에도 도파민이 나오는 상태로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단절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람한테 최대한 가이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떤 관심의 시작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정이 많고 속정이 깊다고 그러나 잔정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약간 아버지가 엄격했기 때문에 좀 착한 아이 증후군이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버스를 타면 그런 분들 많이 계셨고 또 길에 엎드려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여린 성격이고 그랬던 것들이 뭐 시작이라면 시작일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다 얘기하고 왜 화를 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랑 누나 나이 차이 너무 많고 되게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집에서 항상. 아까 혈액형 얘기 잠깐 했는데 아버지가 B형이고 어머니랑 누나랑 형이 O형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너는 절대 O형일 리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피 검사를 하고 O형이라는 걸 알았을 때 되게 기뻤거든요. 굉장히 기뻐하던 게 기억이 나요. 나도 되게 소외받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소외감을 느낄 때 가족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게 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워낙 빡셌고 어머니도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가족과 연결고리가 돼주는 게 형이었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소외당하고 있거나 이런 꼴을 잘 못 봤어요.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같이 다 같이 있는데 얘는 되게 이렇게 있으면 빠져 있거나 이러면 저는 그 사람을 챙겨야 제 마음이 편하고 소외당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불편감 같은 게 항상 깔려 있는 게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측은지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게 뭔가를 해줄 때 가치를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해서 지금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젊은 분들에게 강연하거나 할 때는 타인에게서 네 가치를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이 아픈 사람도 기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뭔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애들이 자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내 건인데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우울해지거든요. 기부를 한다는 거는 타인에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실제로 행하고 그거를 스스로 느끼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울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행위일 수도 있고, 우울한 사람들이 그 행위를 했을 때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내가 타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저는 되게 긍정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중에서 정말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 안타까운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기부를 좀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통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일단은 이런 기부를 할 때 이제 제일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될 것인가. 사실은 믿었던 단체마저도 자꾸 나중에 가서 이상한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양재영 원장하고 둘이 상의를 하다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에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굿네이버스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굿네이버스의 기부를 우리가 지금 하다 말았냐? 네. 그래서 네, 원래는 해야 좀 되는데 민망해요. 지금. 네, 사실 돈을 못 내서 나왔어요. 아까 저기 진병원 문 닫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병원이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워낙 힘들었어가지고 버티느라고 지금 다시 해야죠. 하여튼 뭐 약속한 금액이 있는데 뭐 잘 하다가 잠시 홀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존감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와 기부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가장 많은 자존감의 상승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부와 봉사라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그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과 혹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과는 조금 차별되는 점이 아닐까.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고 있거나 우울증을 앓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부와 봉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잘해주면 보상심리라는 게 생기거든요. 보상심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서운함이 또 따라가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 타인에게 이걸 한다라는 건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그 행위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는 데 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좀 사업 미팅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려고 하고 경청해 주시려고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부를 하자라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때 굿네이버스하고 컨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도와주셨던 그 대상 혹은 사업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얘기했고 실제로 반영됐던 거는 뭔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친구들인데, 환경이 열악한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걸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보내주는. 네,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그게 내 가치를 올리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굿네이버스에게 맡기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후원을 중단한 미안함이 너무 깔리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원장님도 전 뭐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기부도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지도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가끔 기부를 할 때 뭐 밑에 댓글을 보면은 겨우 그걸 기부하냐부터 굉장히 뭐 좋지 않은 악플들 달리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10,000원이라도 기부하고 그런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보지 않은 분들이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나 기부를 해본 사람들은 사실 기부나 봉사라는 행위가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부로 유명한 기부천사분들 계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나 당당하게 좋은 일을 한다, 나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형이 병원을 접게 되면서 그때 잠깐 했던 얘기긴 한데 더 자유롭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끝. 재웅이 너도 조금만 더 고생하고 덕담 하라고 덕담. 야 덕담 하라고. 아니 뭐 자기 여행 갔다 힘든 얘기를 하고 있어. 뭐 그래 고생하래. 아니 놀다 와가지고 뭐 자기 피곤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너도 뭐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그렇게 살자.